2017년 9월 30일 친구 집에 간다던 중학교 2학년 A양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해맑게 집을 나선 딸이 밤이 깊도록 돌아오지 않자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부모님은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경찰에 실종신고를 접수합니다. 경찰이 수사의 첫 단서로 삼은 건 동네 골목을 비추는 CCTV였는데요. 화면 속 A양의 마지막 행적을 쫓으며 밤을 새우던 수사팀. 그들의 눈에 아주 수상하고 기괴한 장면 하나가 포착이 됩니다. 한 다세대 주택에서 커다란 대형 여행용 가방을 낑낑대면서 끌고 나오는 두 사람을 발견한 건데요. 바로 30대 남성과 그의 중학생 딸이었습니다. 이 둘 부녀는 그 무거운 가방을 차 트렁크에 싣고선 서둘러서 어디론가 도망치듯 사라져 버립니다. 직감적으로 참극을 예상한 경찰은 즉시 이 부녀의 뒤를 쫓기 시작하죠. 그리고 10월 5일 수사망을 좁혀 서울 도봉구의 한 빌라 은신처를 급습합니다. 문이 열리고 그 안에는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채 쓰러져 있는 부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포된 주범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요. TV에 나와서 희귀병을 앓는 딸을 위해 피눈물을 흘리던 천사 아빠, 바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천사 가면을 쓴 남자와 사라진 여중생 A양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9월 30일 낮 이영학은 자신의 딸에게 친구를 집으로 데려오라고 지시를 내리는데요. 이유가 진짜 소름 돋습니다. 엄마 대신 나를 채워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를 사게 되면 돈이 드니 친구를 데려오면 그 돈이 굳어서 너에게 돈을 쓸 수 있다라는 헛소리를 늘어놓습니다. 그러면서 가스라이팅을 시작하죠. 어떻게 14살 소녀가 엄마를 대신할 수 있는 걸까요? 하지만 딸은 아무런 반항 없이 아빠가 시킨 대로 친구를 유인할 작전을 펴는데요. 딸은 친구들에게 집으로 초대하는 단체 문자를 보냈는데 단 한 명 이 A양만 답장을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초등학교 동창이었는데 중학교 올라오면서 연락이 끊겼다가 다시 연락이 된 거라고 합니다. 평소 편견없고 착했던 A양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악마의 소굴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부녀는 A양에게 다정하게 음료수를 건네는데요. 하지만 그 안에는 치사량에 가까운 강력한 수면제 졸피뎀이 들어있었죠. 그것도 모자라 감기약이라고 속여서 신경 안정제까지 털어먹입니다. 깊게 의식을 잃고 쓰러진 14살 아이. 이영학은 이 저항할 수 없는 아이를 상대로 성인용품까지 사용해서 끔찍하고 가학적인 성추행을 저지릅니다. 성추행을 저지르는 동안 A양이 깨어나려 하자 주사기에 약물을 넣어 입으로 주입하기까지 하면서 행위를 계속했다고 하는데요. 악마도 이런 악마가 없습니다. 피해자는 고작 14살 소녀였습니다. 다음날 오전 약 기운이 떨어져 눈을 뜬 아이가 거세게 저항하기 시작하는데요. 당황한 이영학은 자신의 추악한 짓이 탄로날까봐 두려워서 결국 넥타이로 아이의 목을 졸라 살해합니다. 그 후 싸늘해진 시신을 곰팡이 제거제로 닦은 뒤 얼굴을 수건과 테이프로 감습니다. 그리고 대형 가방에 구겨 넣어서 딸과 함께 강원도 영월의 캄캄한 야산에다가 내다 버린 겁니다. 이것이 14살 소녀를 삼켜버린 끔찍한 비극의 서막입니다. 그런데 이 잔혹한 살인극의 앞뒤로 또 다른 소름 끼치는 죽음들이 얽혀 있었는데요. 여중생 살해 범행을 저지르기 불과 20여일 전인 9월 6일. 이영학의 아내 최 씨가 자택 5층에서 투신해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영학이 체포된 직후인 10월 25일 이영학에겐 계부가 있었는데요. 이 계부마저 영월 자택 인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이 되죠. 불과 한 달 남짓한 시간 동안 이영학을 둘러싸고 무려 3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기괴한 연쇄 사망 사건. 도대체 이 천사 가면을 쓴 살인마의 집안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아내의 투신. 이건 단순히 삶을 비관한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짐승만도 못한 진실이 숨어 있었는데요. 사망 닷새 전인 9월 1일 아내 최 씨는 경찰에 충격적인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가해자는 충격적이게도 바로 이영학의 계부였는데요. 무려 8년 동안 총으로 자신을 위협하면서 수차례 성폭행을 해왔다는 겁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아내의 몸에서 계부의 DNA가 나와요.
처음엔 절대 그런 적이 없다라면서 펄쩍 뛰었던 계부도 DNA라는 명백한 증거를 들이미니까 그제서야 추악한 변명을 늘어놓는데요. 강제로 한 게 아니고 합의된 관계였다라는 대도 안 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며느리와요. 그리고 9월 5일 아내가 추가 피해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다음날 새벽, 아내는 5층 집에서 몸을 던집니다. 영학은 경찰 조사에서 뭐라고 진술하냐면 부부싸움을 했는데 아내가 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겠다면서 뛰어내렸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변명을 늘어놓는 거예요. 납득이 되십니까? 사랑을 증명하는데 왜 뛰어내리냐고요. 수상한 점은 이것뿐만이 아닌데요. 아내의 이마에서는 추락 충격과는 전혀 상관없는 무언가에 둔탁하게 찍힌 상처가 발견됩니다. 투신 직전 이영학에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게다가 이영학이 경찰에 들이민 게 있었는데 바로 아내의 유서입니다. 그런데 웃기게도 이건 손글씨가 아니라 컴퓨터로 타이핑에 출력한 문서였던 거예요. 이건 누가 언제 썼는지조차 알 수 없는 조작된 종이 쪼가리일 뿐이죠. 그렇다면 계부의 성폭행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요?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고 3차 경찰 소환을 코앞에 둔 10월 25일 계부마저 영월 자택 근처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되는데 자신은 누명을 썼다라는 뻔뻔한 유서까지 남깁니다. 피의자가 사망을 해서 결국 8년간 며느리를 유린했던 이 사건은 법의 심판도 받지 못한 채 공소권 없음으로 허무하게 덮이고 맙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이영학은 별명이 어금니 아빠잖아요. 왜 이런 별명이 붙었냐면 이영학은 턱뼈와 치아에 거대한 종양이 자라나는 희귀 난치병 거대 백악종을 앓았습니다. 수차례 뼈를 깎아내는 수술 끝에 입안에 남은 치아라고는 어금니 딱 한 개였어요. 그래서 어금니 아빠였죠.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과 지독한 가난, 그리고 신체적 기형 때문에 겪어야 했던 또래들의 끔찍한 따돌림이 있었습니다. 이런 깊은 고립감은 그의 내면의 기형적인 반사회적 인격을 잉태하는데요. 아, 어릴 때 힘들게 살았었구나. 하지만 그를 절대로 동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악행은 이미 중학교 시절부터 철저히 악랄했는데 동창들의 증언은 충격적이에요. 가출 후에 동네 불량배들과 어울리면서 여성과 어린아이들을 성폭행했고 고작 중학생 신분으로 유흥업소를 제집 드나들듯 했다고 해요. 브레이크가 없는 탈선이었죠. 그리고 가족이라는 것은 그에게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뒤틀린 욕망을 채우고 돈을 벌어다주는 착취의 도구일 뿐이었죠. 이영학이 아내 최 씨를 만난 건 18살 때였습니다. 당시 아내의 나이는 고작 14살이었어요. 이것도 너무 비정상적이죠. 이 새끼는 강남 한복판에서 불법 업소를 운영했는데 자기 아내한테 직접 성매매까지 강요합니다. 진짜 미친놈인가? 가학적인 성인용품을 수집하는 것도 모자라 아내의 몸 곳곳에다가 입에 담지도 못할 모욕적인 문신을 새겨 넣었습니다. 심지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까지 했다고 해요. 가장 소름 돋는 건 그토록 학대받던 아내가 투신해서 사망한 지 불과 3일 뒤에 이영학은 성인 사이트에 새로운 동거녀 구함이라는 글을 버젓이 올립니다. 이게 인간의 윤리의식 자체가 완전히 마비된 거죠. 그렇다면 범행에 가담했던 딸은 어땠을까요? 딸 역시 아빠의 끔찍한 희귀병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이영학은 수술 때에 오르는 아픈 딸을 후원금 모금이라는 돈벌이 수단으로 철저하게 이용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부모 자식 간의 유대가 아니죠. 그냥 완벽한 가스라이팅이자 강압적 통제였는데요. 나 없이는 너 혼자 살 수 없다. 이 잔인한 세대는 딸의 도덕적 판단 능력을 완전히 앗아갔습니다. 자신의 친한 친구를 지옥으로 유인하라는 악마의 지시에도 딸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맹목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죠. 어금니 아빠 이 새끼의 진짜 직업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천사 아빠라는 완벽한 가면을 쓴 희대의 사기꾼이었습니다. 직업이 그냥 사기꾼인 거예요. 그는 방송에 나와서 아픈 딸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전국에서 동정표가 쏟아졌겠죠. 십시일반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2005년부터 12년 동안 부녀의 계좌로 들어온 돈이 무려 12억 원이었어요. 자, 그럼 이 거액이 딸의 병원비로 쓰였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실제 치료비로 쓴 돈은 고작 수천만 원이고 나머지 10억이 훌쩍 넘는 돈은 기가 막히게도
에스컬레이드 같은 최고급 외제차를 사들이고 수천만 원을 들여 튜닝을 합니다. 온몸에 도화지처럼 문신을 새겨넣고 성기 확대 수술까지 하는데 돈을 씁니다. 심지어 앞서 말씀드린 그 강남 불법 성매매 업소 있었잖아요. 그 더러운 업소의 운영 자금으로 딸의 후원금을 펑펑 쏟아 부었습니다. 아픈 딸을 팔아서 자신만의 호화로운 악의 왕국을 세운 거죠. 더 소름 돋는 사실이 있는데요. 이영학은 매달 160만 원의 정부 복지수당을 받고 외제차 세금까지 면제받았습니다. 이게 국가가 인정한 중복장애 2급 환자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법적으로 지적장애 2급이면 IQ가 35에서 49 사이여야 되거든요. 유치원보다 더 낮은 수준의 지능이라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혼자 밥을 먹거나 생활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영학의 실제 삶은 안 그랬죠. IQ 40대의 지능으로 남의 이름으로 된 차명 계좌를 굴리고 10억대의 모금 프로젝트를 기획합니다. 인터넷에는 아주 유창하게 장문의 글과 영화평을 남기고 전문가 뺨치는 차량 튜닝 견적서를 직접 작성했죠. 무엇보다 범행 과정에서 보여준 악랄함은 장애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사전에 수면제를 치밀하게 준비한 건 기본이고요.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휴대전화를 일부러 강원도 숙소에 버려둡니다. 심지어 그 집에 마네킹을 세워두고 자신이 그곳에 없는 것처럼 알리바이를 조작까지 하죠. 이게 정말 지적장애 2급이 짤 수 있는 판입니까? 전문가들의 분석은 단호합니다. 이런 거죠. 이영학은 지능검사를 받을 때 의도적으로 바보 행세를 하면서 시험을 조작했다는 겁니다. 장애 등급 제도가 서류로만 판단을 하거든요. 이 허점을 뱀처럼 파고든 거죠.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달달한 복지 혜택을 빨아쳐먹는 것. 그리고 언젠가 자신이 저지를 끔찍한 범죄에 대비해 심신미약으로 형량을 줄이려는 철저하고도 소름 끼치는 사전 설계였던 거죠. 범죄 심리 전문가들이 들여다본 이영학의 내면은 그야말로 시꺼먼 지옥이었습니다. 경찰 프로파일러가 측정한 그의 사이코패스 지수, 이른바 PCLR 점수는 무려 25점이었습니다. 다들 아시죠? 한국 범죄심리학 기준상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 성향이 매우 강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는 거. 타인의 고통 단 1%도 공감하지 못합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오고 타인을 오직 자기 욕구를 채우는 도구로만 쓰는 완벽한 반사회적 인격장애였죠. 그렇다면 이 새끼는 왜 하필 14살 난 딸의 친구를 범행 타깃으로 삼았을까요? 충격적이지도 않습니다. 이영학 이놈은 변태 성욕 장애를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이놈은 무리한 성기 확대 수술이 부작용이었는지 발기부전 등 심각한 성기능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 열등감은 가학적인 성기구와 불법 동영상 촬영에 광적으로 집착하는 비정상적인 성향으로 발현됐죠. 그동안 이 잔혹한 폭력과 변태적 욕구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철저하게 통제당하던 대상이 누구였죠? 바로 투신에 사망한 아내 최 씨였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죽은 거죠. 자신의 가학성을 배설하고 지배력을 휘두를 유일한 대상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제 금단 증상에 시달리던 이 쓰레기는 공백을 메울 새로운 사냥감을 찾는데 가장 다루기 쉽고 마음대로 짓밟을 수 있는 완벽한 약자, 그게 바로 유인하기 쉬운 미성년자, 딸의 친구였던 거죠. 이건 단순한 소아성애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통제하기 쉬운 약자만을 골라서 성적으로 학대한 지독하게 비겁하고 병적인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아주 소름 돋는 질문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평범한 중학생이었던 딸은 자신의 친한 친구를 악마의 아가리에 직접 밀어넣었을까요? 도망칠 기회도 있었고 소리쳐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당시 재판을 진행하던 판사들조차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례적으로 재판을 멈추고 전문기관에 딸의 정신감정을 의뢰하죠. 국내 최고의 범죄 심리 전문가들이 매달려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극단적인 심리적 종속, 그리고 완벽하게 설계된 악마의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이영학은 어떻게 친딸을 지옥의 꼭두각시로 만들었을까요? 그 끔찍한 조련의 과정은 3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철저한 고립과 세뇌입니다. 부녀는 똑같이 얼굴뼈가 자라는 희귀병을 앓았죠.
거듭된 수술의 고통 속에서 아이는 세상과 단절됐습니다. 이영학은 이 고립을 철저하게 이용했는데요. 딸의 치료비,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통로, 모든 것을 독점한 채 귓가에 속삭였죠. 너를 살릴 사람은 세상에 아빠뿐이다. 아빠가 없으면 너도 죽는다. 이 세뇌는 완벽하게 먹혀들었습니다. 딸에게 아빠는 신이자 생존 그 자체가 되어버린 거죠. 두 번째는 피비린내 나는 공포의 내면화입니다. 이영학은 과거 화가 난다는 이유로 키우던 개 6마리를 딸이 보는 앞에서 망치로 때려 죽였다고 해요. 딸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은 없었지만 이 잔혹한 도살 장면을 두 눈으로 목격한 아이의 머릿속에는 어떤 공식이 새겨졌을까요? 명령을 어기면 나도 저 개들처럼 내수가 터져 죽을 수도 있다. 아무리 부당한 짓이라도 절대 저항할 수 없는 상태. 심리학에서 말하는 완벽한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 겁니다. 세 번째는 도덕성의 완전한 마비입니다. 어머니가 아빠의 끔찍한 학대를 견디다 못해 창밖으로 몸을 던졌을 때 이 아이는 슬퍼하지도 동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정서가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였죠. 엄마가 죽었으니 엄마 역할을 할 친구를 데려와라. 이 미친 지시에도 딸은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친한 친구에게 수면제를 직접 먹이고 아빠가 성추행을 하는 동안 공간을 내어주기 위해 밖에 나가 있기까지 하죠. 아이의 눈에 피해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든 완수해야만 하는 퀘스트일 뿐이었죠. 1심 재판부는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당시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는데요. 범행이 너무나도 반인륜적이고 교화될 가능성도 전혀 없다. 당연한 결과죠. 모두가 분노한 만큼 정의가 실현되는 듯 했습니다. 마땅한 대가처럼 보였죠. 그런데 늘 그렇듯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는데요. 감형의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처음부터 살인하려고 계획한 건 아니었다. 성추행하려고 데려왔는데 아이가 깨어나서 반항하니까 우발적으로 죽인 거다. 게다가 이영학이 교화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대법원마저 이 판결을 확정짓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사회로부터 격리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던 딸은 소년법의 보호를 받아 최소 4년에서 최대 6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는데요. 2017년 10월에 구속됐으니 아무리 형기를 꽉 채워 살았어도 2023년 10월에 만기 출소를 했겠죠. 그녀는 이미 교도소 문을 나와 우리 사회로 돌아와 있는 겁니다. 최근 OTT 다큐멘터리 범죄자의 편지를 읽다 이영학 편을 통해서 세상에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던 딸 이아연의 숨겨진 편지들이 드러났는데요. 그리고 그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대반전이었습니다. 수감 생활을 거치며 딸이 써내려간 편지. 그 안에는 아버지를 향한 맹목적인 순종이나 걱정 따위는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을 이 끔찍한 범죄의 소용돌이로 끌고 들어가 인생을 시궁창으로 처박아 버린 아버지를 향한 날선 원망과 분노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표창원 박지성 교수 같은 국내 최고의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이 편지를 보고 이렇게 진단합니다. 드디어 지독한 가스라이팅의 사슬이 끊어지기 시작했다. 과거엔 어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아빠의 미친 헛소리에도 고개를 끄덕이던 꼭두각시였습니다. 하지만 감옥이라는 철저하게 격리된 공간에서 시간이 흐르자 마침내 세뇌에서 깨어난 거죠. 아빠가 나를 지켜주는 신이 아니라 내 삶을 파멸시킨 추악한 가해자라는 사실을 아주 객관적으로 직시하게 된 겁니다. 오랜 시간 자신을 옭아매던 심리적 종속에서 스스로 탈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감옥 안에 이영학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이영학이 수감 중에 쓴 편지들을 보면 이 인간이 얼마나 구제불능의 악마인지 뼛속까지 알 수 있죠. 1심 재판을 앞두고 딸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네가 판사님한테 빌어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빨리 만난다. 아빠를 살려달라고 해라. 자신의 가명을 위해서 미성년자 딸의 감정마저 도구로 써먹습니다. 소년원에 갇힌 딸에게 이런 말도 합니다. 거기서 메이크업이나 미용을 배울 수 있으니 오히려 기회로 생각해라. 그리고 출소하면 법원에 개명 신청부터 해라. 기가 막히죠. 친구를 죽인 죄값을 치르는 곳을 직업훈련소쯤으로 포장하면서 끝까지 가스라이팅을 한 겁니다. 밖으로는 어땠을까요? 법원에는 무려 43번이나 가짜 반성문을 써내면서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뒤로는 출소 후 푸드트럭 사업을 하겠다며 황당한 미래를 꿈꿨고 심지어 국가를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받았다면서 손해배상 소송까지 준비했습니다. 무기징역이 확정된 후의 편지는 더 끔찍한데요. 나는 살인자지만 성범죄자는 아니다. 증거가 있다면 가져와 봐라. 자기가 성기능 불능이라 직접적인 삽입이 없어 체액이 검출되지 않았으니 성범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딸이 이영학에게 보낸 욕과 비난이 난무하는 편지. 그건 이영학이 직접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딸의 편지는 감추고 싶은 게 보통 사람의 심리일 텐데요. 이것을 보고 표창원 교수님은 방송에서 이렇게 분석합니다. 편지에 욕이든 비난이든 다 필요 없고 성적인 내용이 없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증거로서 그 편지를 공개한 겁니다. 끝까지 추하죠. 그리고 피해 여중생을 죽은 내 아내로 착각했다는 미친 소리까지 늘어놓습니다. 자신의 병을 핑계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보려는 아주 역겨운 꼼수였죠. 가장 충격적인 건 딸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나는 살인범이라는 책을 쓰고 있다. 1년만 기다려라. 우리가 복수해야지. 어이가 없는데요.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 제로. 이 끔찍한 비극의 원인을 아직도 세상 탓으로 돌리고 있죠.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사이코패스 이영학에게 교활한 애초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죄를 뉘우친 적이 없습니다. 오직 법의 허점을 노려 형량을 줄일 궁리만 했고 무기징역이 확정되자 자기만의 망상에 빠져 세상을 향한 끔찍한 보복만을 꿈꾸고 있죠. 그렇다면 이 쓰레기가 무기징역을 받았으니 이 뉘우치지 않는 괴물은 영원히 감옥에서 썩게 될까요? 과연 이제 우리는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대한민국 법체계상 무기수라도 20년만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즉 모범수 행세를 하며 조용히 때를 기다리면 언제든 다시 이 사회로 튀어나올 수 있다는 뜻이죠. 앞서 이영학이 편지에 남긴 말 1년만 기다려라. 우리가 복수해야지. 43번이나 가짜 반성문을 써냈던 희대의 사기꾼입니다. 교도소 안에서 천사 같은 모범수 가면을 쓰는 것쯤은 이영학에게는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일 거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인데요.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경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 교화가 불가능한 이런 흉악범들에게 가석방의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절대적 무기징역형, 즉 가석방 없이 죽을 때까지 사회와 완벽하게 격리시키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의 마침표는 아직 찍히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단순히 천사 가면을 썼던 한 악마의 사기극이 아닙니다. 14살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도 재구실을 못한 국가의 무능, 그리고 언제 밖으로 나올지 모르는 괴물을 품고 있는 우리 사법체계의 뼈아픈 현실입니다. 그가 언제든 다시 천사의 가면을 쓰고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 이 끔찍한 틈새를 촘촘히 틀어막지 않는 이상 제2, 제3의 이영학 사건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